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계약을 이제 해가지고, 올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이제 현재 입시 제도 하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는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특히 이제 올해 고3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지만 올해 어떻게 보면 초보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 전형은 이제 크게 수시와 정시로 이제 구별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수시에는 크게 다시 4가지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여기에 이제 예체능 계열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실기 실적 전형.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가 이제 일반적인 수시 전형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논술은 살짝 조금 학생들이 배제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논술은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도 여태까지 솔직히 논술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트렌드라고 할까요?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의 인원들을 조정하면서 논술 전형을 늘리는 학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죠. 대표적인 게 고려대. 그러다 보니까 논술 전형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면 자연계 기준에서는 수학이나 과학이었는데 과학이 아예 배제돼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이 되면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은 해드려야 되겠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가 되게 심플했어요. 그냥 수능 100%.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체능 계열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 100% 전형이냐, 아니면 수능에 실기 실적이 들어가는 전형이냐. 그러니까 그건 예체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죠. 그래서 크게 2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등장한 트렌드, 바로 수능에 교과를 활용하는 전형이 등장을 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대가 있고, 현재 고려대도 있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연세대도 이제 이 계열에 합류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대학들도 지금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수능 100%로 학생을 뽑는 거는 조금은 물음표가 붙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수의 대학들은 수능 100%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제는 교과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기준했을 때는 2가지를 조금 더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 입시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현역생 기준했을 때, 이제 3학년 1학기까지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실질적인 올해의 수시 준비를 하죠, 학생들이. 그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생활기록부인데, 생활기록부는 매년 동일합니다. 8월 31일까지만 수정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9월 1일이 되면은 이제는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올해는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형 기간은 9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되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하게 되는데, 이유는 이 수시 원서 접수할 때 전문대, 일반 4년제, 여기 이제 산업대 등등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들마다의 합격자 발표 기간이나 아니면 면접 기간들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형 기간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올해는 12월 13일까지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서울 안에 있는 4년제 대학들은 요 12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일주일 사이에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뒤에 합격자 발표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 주로 면접 전형 같은 경우들도 많이들 걸려있기 때문에. 물론 원서 접수부터 전형 기간, 합격자 발표하는 기간 사이에 아주 중요한 빅 이벤트가 하나 있죠. 바로 수능이죠. 수능이라는 시험. 네. 올해는 11월 14일. 14일을 잘 모른다 하면은 그냥 11월 달 셋째 주 목요일이 대한민국에서 수능 보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리고 12월 6일 날 그 수능 성적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적표 발표가 된 걸 시점으로 해서 올해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31일 마지막 날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전형 기간은 또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요. 정시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2025년 2월 7일까지 해서 발표가 되죠. 물론 제가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이 뒤에 흔히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추가 모집은 모든 대학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대학마다 이제 빈자리들이 남았을 때 그거에 대한 추가 모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요거는 기관들이 되게 정시 합격자 발표 이후에 일정을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게 전체적인 올해 2025 입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2024년이지만 입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에 가장 주목해서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수시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주 일반적이다. 각 전형들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지만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들을 좀 넣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수시는 크게는 4가지인데 저는 오늘은 이제 3가지만 얘기를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네. 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내신이죠. 내신을 중심으로 해서 학업 역량을 평가하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정량 평가라고 하죠. 소위 얘기하는 숫자를 본다. 그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이 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를 일반적으로 종합전형 혹은 서류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정성평가 방식을 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여기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가 붙어요. 왜?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시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과야 어차피 숫자로만 하니까 내가 왜 떨어졌는지가 명확해. 나보다 더 숫자 좋은 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명확한 이유를 아느냐와 충분히 납득은 가지만 명확한 이유인지를 잘 모르는 거는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종합 전형이 그래서 저희가 약간은 랜덤 게임, 뭐 아니면 이제 제가 하는 표현으로 주사위 던지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6이 나올 거냐, 네, 1이 나올 거냐, 거기에 따라 합격이 될 수도 있고 불합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가장 이제 목을 걸고 있는 게 이 종합 전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합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올해 제가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고, 올해 솔직히 상담을 했던 방학 사이에 했던 친구 중에 몇몇 친구들한테는 제가 여태까지 논술 전형을 언급을 잘 안 해요, 학생들한테. 이거 해라 이런 거. 근데 올해는 제가 몇몇 학생들한테 권유를 한번 해봤어요. 논술 준비 어떠냐 이거를 내가 원래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올해 논술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시 파이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수능까지는 끝까지 갈 거다. 그렇죠.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논술 전형도 한두 장, 많으면 한 3장 정도는 충분히 활용해보면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연결해서 해볼까 해요. 교과 전형부터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교과 전형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3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거에 대해 우리가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 전형 얘기하면 원장님하고도 가끔 얘기하지만 내신 성적 좋으면 좋은 대학 간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 흐름이 많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좋아도 못 갈 수 있다. 왜냐? 수능 최저를 못 맞춰버리면. 근데 제가 이제 저희는 이 업에 있으니까 수능 최저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잖아요. 어떤 건지. 근데 가끔씩 제 뭐 지인들 만나고 이렇게 자녀 애들 얘기하다 보면, 야 무조건 수능 최저를 위해서 정시까지 가는 수능 공부를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 대뜸 저한테 오는 질문이, 야 수능 최저가 뭐야? 라는 질문을 하는 학부모님도 아직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뭐 자녀들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물론 관심은 많으시겠지만 그 방법론을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허들이죠.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봐서 그 중에 2과목 혹은 3과목에 요구하는 어떤 등급의 합을 맞춰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수능의 강제성. 그렇죠. 무조건 일단 수능은 다 봐야 된다라는 일종의 대학교에서의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일반적인 대다수의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전국 규모로 합치면. 그런데 이거를 인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적으로 딱 잘라보면은 대다수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걸은 거죠. 그럼 왜 이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걸었을 것이냐. 제가 보는 첫 번째는 대학들은 이제 더 이상은 각 학교별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학업 역량이 매우 우수한 고등학교들이 있고요. 학업 역량이 우수하지 않은 고등학교도 있고 그쵸. 거기에 지금은 특목이 존재하고요. 자사고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의 내신 1등급들을 똑같은 기준에 세워서 줄 세워서 볼 수 있다? 여기 물음표가 붙죠.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게 줄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수능이에요. 왜? 수능은 전국 단위로 다 같이 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최소한의 학업 역량에 대한 기준점을 세운 거죠. 그걸 저는 강제성, 수능의 강제성이에요. 그래서 일단 수능은 다 봐. 그렇죠. 네가 두 과목을 일정 이상 잘하냐, 세 과목을 일정 이상 잘하냐에 통해서 우리가 뽑아줄게. 의대는 네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거의 90% 이상의 객관적 평가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때문에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내신이 없어요. 높아도 네. 다 납득을 해버리는 그렇죠. 거죠. 네. 내신이 1.0인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네가 못 갔어는 우리가 납득이 가는데 예를 들어 뒤에서 얘기한 종합전형에서 내신이 1.0인데 네가 여기를 못 갔어는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경우도 그쵸.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저 수능 최저예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 나의 내신도 내신이지만 내가 맞춰낼 수 있는 수능 최저의 합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3합으로는 몇 가지 가능하지? 2합으로는 몇 가지 가능하지? 그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한 단계라도 더 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성적보다 더 낮은 대학을 써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교과 전형에서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교과 반영 과목입니다. 이제 되게 학부모님들이 또 하나 이제 저랑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이 이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내신 얘기를 할 때, 이제 국수형 과사 중심으로 이제 내신 등급들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죠. 물론 일반적이긴 한데, 그런데 요게 학교들마다 내신에 반영되는 교과목이 다 틀려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연대나 고대는 전 과목을 다 반영. 국수 연가서의 등급 있는 전 과목들 거기에 진로 선택 과목까지 다 반영을 해요. 그런데 뭐 예시입니다. 인하대나 아주대 정도 라인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인문계열은 국수형 사, 자연계열은 국수형 과 등 학교마다 반영하는 교과목이 전 과목인 경우도 있고 주요 과목을 다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열에 맞는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 몇몇 상위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너의 내신이 몇 등급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기준해서 우리가 이제 교과 전형 대학들 라인들 잡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학교마다 반영하는 교과에 따라서 나의 내신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통칭하는 내신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를 타겟을 해버리면은 이게 정확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지원하고자 혹은 내가 목표하고 있는 대학들이 도대체 어떤 교과를 반영하고 그 반영하는 그 기준치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따져보셔야 돼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교과 전형에서 이제 옵션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과에도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존재하거나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균형이라는 이름 하에 추천 인원에 제한을 두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러한 어떤 서류나 면접 추천 인원은 제가 적어놨지만 어떤 학교별 등급 간의 인원이나 내신의 동일 평가가 어렵다라는 걸 그나마 일종의 저는 개선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일단 걸러내. 그리고 각각의 내가 유리한 과목들 조합을 한 학교를 갈 수 있게 배치를 해줘. 그러면 마지막, 그래도 뭔가 이게 전체적인 학교들의 밸런스가 다 안 맞으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대학들이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옵션 조항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를 일단 이해를 하시고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라인업을 잡아야 교과 전형으로 썼을 때도 가능성을 매우 높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인 교과 전형 대학들을 좀 리스트를 올해 보여드려요. 그래서 일단 가장 위에는 고려대하고 연세대가 일단 교과 전형으로 제일 높습니다. 원래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또 고려대는 일단은 서류 20%가 반영되는. 그래서 최저가 세요. 3합 7. 굉장히 센 최저를 가지고 있고, 연세대가 올해는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왜? 작년과 올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가 들어왔느냐? 바로 작년까지는 교과의 면접이었는데 올해 교과에 수능 최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100%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연세대 교과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Z값. 그렇죠. 일반적인 내신 성적 등급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학교가 자체 평가를 한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들어왔는데 지금 되게 재밌어요. 국수 탐탐이에요. 국수 탐탐 기준에서 국어 수학 중에 한 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2합 3대 국어 탐 아니면 뭐 수학 탐 이런 식으로 조합들을 주로 많이 하겠죠. 2합 4에 영어는 따로 3. 그러면 이것도 합치면 어떤 느낌이냐? 최소 3합 7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고려대하고 굉장히 비슷한 수능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외국어대, 뭐 시립대 다 설명드리진 않아요. 근데 최저가 이 중에 없는 학교가 어디다? 이화여대가 최저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대를 빼고는 상위 탑 10이라 불리는 정확히 11개의 대학이죠. 이 대학들은 전부 수능 최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중에서 수능 최저가 제일 낮다라고 할 수 있는 학교는 경희대 정도가 수능 최저가 제일 낮아요. 이하 5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심지어 한국사도 5등급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반대로 수능 최저가 굉장히 빡빡하다. 소위 얘기하면 빡세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어대라 봅니다. 왜? 2합 4거든요. 솔직히 3합 7은 변수가 좀 많긴 하지만 세 과목을 일정 이상 어느 정도 하면 밸런스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한 과목이 5등급이 나와도 나머지 1, 2 찍어보면 맞출 수 있거든. 네. 그런데 외국어대는 조합상 무조건 1, 2, 3을 찍어야 돼요. 2, 2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외국어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어가 확실하게 1등급이 아니면 여기 함부로 잘못 도전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여기. 왜냐? 거기에 외국어대는 핵심이 뭐냐면 다 문과예요. 그러니까 요즘 인문계에도 수능 최저 맞추기 힘들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영어가 1등급이 아니면 거의 여기는 죽음이라 봐야 되겠죠. 그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걸려있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 이제 요 밑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2합 라인이라고 하는 대학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서 보는 학교가 바로 여기 아니겠습니까? 건국대, 동국대. 그쵸. 왜냐면 이제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정말 많이 씁니다. 정말 많이 써요. 정말 많이 쓰는데 정말 많이 쓰고 정말 많이 떨어지죠. 왜냐? 이 학교들의 공통점은 교과 100이 아니에요. 서류 30%씩을 반영을 하는데 뭐 서류에 대한 반영 방식은 좀 틀려요. 근데 이게 진짜 굉장히 말이 많아요. 실제로 건대 동대 교과 전형 써서 붙은 애들 제가 물어보면은 왜 붙었는지 몰라. 모르지. 반대로 떨어진 애들은 너무너무 억울해. 서류 때문에 떨어졌다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를 쓰는 애들이 학부모님들이 지금 오해하는데 건국대, 동국대 저희가 고등학교 다니는 시점 저희가 대학에 들어갈 때 그 학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학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은 학교들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이 학교는 교과 쓰려면 일단은 다 1등급 후반이어야 됩니다. 최소 1등급 후반이 돼야 돼요. 과거 완전 틀린 겁니다. 과거에 솔직히 1등급 때 하면은 건대 동대 누가 씁니까? 건대 동대 안 써요. 근데 이제는 1등급 때 있는 애들도 건대 동대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굉장히 위치가 올라갔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대학들은 전부 다 수능 최저들이 존재합니다. 조금 특이한 학교가 홍익대죠. 요 라인에서 유일하게 3합. 이 라인에서 유일하게 3합을 보죠. 3합 8이라고 네. 해야 돼. 예, 진짜 깜짝 놀라요, 많아. 요거를 이제 보고, 2합 라인 기준에서 보면은, 뭐, 2합 5냐, 아니면 2합 6이냐 정도로 기준을 잡아요. 물론, 요 밑에 있는 대학들, 오늘 안 보여드리지만, 2합 7, 2합 8까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다.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라고 하면 요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수능에서 두 과목 기준 했을 때 2합 5 정도는 나와줘야 일단은 여기를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의 첫 번째 기준은 학교의 입시 교육에는 내신 컷이 아니에요. 최저는 일단은 내가 맞출 수 있느냐. 최저가 돼야지만 그 다음 뭘 해볼 수 있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최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낮은 내신으로 상대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내신으로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역전이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종합전형은 정말 좀 어려워요. 전형 자체가 되게 어려운 전형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평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의 가장 기본적인 평가 방식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괄 평가라고 해서 서류로만 끝내냐 아니면 서류와 면접을 한 번에 다 보냐. 아니면 이게 아니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합전형에서 예를 들어 면접이 있다 하면 얘기하는 게 단계별 평가라고 하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다단계 평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 서류로 학생들의 일정 부분 걸러내고 배수를 이용해서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서 뽑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유리하다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진입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일괄 평가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일 수 있죠. 왜? 우선은 면접까지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합격이라고 하는 기준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단계별 평가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봅니다. 왜냐? 1단계에 붙게 되면 되게 3배에서 4배에서 뽑거든요. 이 안에만 들어와서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뽑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3배수면 30%의 확률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면접은 아닙니다. 1단계에서 서류를 일단 패스한 애들은 3배수는 4배수도 대학 입장에서 누구를 뽑아도 상관없는 애들 뽑아놓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엔 면접을 통해서 명확한 애를 뽑기가 더 유리한 거죠. 그러면 단계별 평가에서 면접은 정말 50대 50의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괄 평가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장까지는 내가 들어가지만 이게 면접을 잘 봤다고 해서 무조건 뽑아준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 배수로 뽑은 게 아니잖아. 경쟁률이 10대 1이야. 근데 다 들어가는 거야. 누가 뽑힐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그런 차이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종합전형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학부모님들이 제일 물음표가 붙고 반대로 저도 물음표가 붙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평가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컨설팅이라고 하는 이 업종을 만들어낸 핵심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이걸 밥 벌어먹고 살고 있지만 굉장히 이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 바라보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줄긴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배제되긴 했어요. 네. 많이 배제되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그 평가 요소에 너무 많은 해석을 해야 돼. 그치.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서류평가 요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15개의 대학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기준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 가지 역량을 보겠다. 첫 번째가 학업입니다. 학업 역량을 보고, 두 번째가 진로 역량, 세 번째가 공동체 역량이라는 걸 보겠다라는 게 요즘에 이제 좀 트렌드죠. 네. 그래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정말 이 친구가 대학에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학업을 이행할 수 있냐 그 능력을 보겠다는데 생활 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내신이라고 하는 이 성적하고 그 성적 밑에 붙어있는 학년별 과목별 세특이라고 하는 세부특기네요. 이 교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는지를 써놓은 내용들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종합전형 서류평가의 1순위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게 1번이라고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학들도 대놓고 얘기합니다. 학업을 가장 많이 본다. 교과가 아닌데 학업을 가장 많이 본다. 그러면서 약간 아이러니, 보겠다. 약간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면 뭐 제가 뭐 다른 나라에는 모든 입시제도 다른 건 아니지만 이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미국에서의 종합전형 방식을 채택해 오고 그쵸. 유럽식 방식을 좀 어느 정도 채택해서 이걸 네. 어느 정도 이제 섞은 거예요.
근데 미국식의 종합전형이나 유럽식의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1번이 학업이 아닙니다. 걔네는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은.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교과로 뽑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종합전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그나마 공정성을 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학업이죠. 학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숫자를 보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과는 숫자를 그대로 보는 거고요. 그렇죠. 종합은 이 숫자를 살짝 변형해서 보는 거고. 글자로 다시 해석을 해서 봐야 됩니다. 일종의 주석을 달아서. 그래, 요게 솔직히 저는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아무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아니, 그래서 보니까. 종합도 그거잖아요. 너 내신이 어느 정도 되니까 너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봐. 그렇죠. 대학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종합전형을 지원시킬 때도 일단은 어느 정도 내신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를 잡죠. 그렇죠. 다만 교과보다는 좀 더 폭이 넓죠. 그렇죠. 그 정도로 해서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일종의 희망 고문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이게 희망이긴 한데 이게 너무 꿈이야. 그러니까 보통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내시냐? 그건데 만약에 그게 교과로는 절대로 붙을 수 없는 학교를 종합을 뚫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쵸. 그런 그런 있어요. 경우들이 있죠.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보여.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아, 근데 그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쵸. 그거는 저도 그래요. 네, 그렇죠. 그것만 보인단 저도 말이야. 컨설팅할 때 그 얘기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한테도 그렇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아니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게 희망 고문이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쟤도 됐는데 내 애도 될 거예요. 쟤도 됐으니까 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 거죠. 종합전형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죠. 네. 친구 따라 학교가 거의 결정이 돼. 네. 쟤가 저 학교를 쓰는데 내가 왜 못 써? 이게 딱 기준이 잡혀버리거든.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어디냐? 일단 학업 역량.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신이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 학생들은 이거를 매우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대학들은 이거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세특에 대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내신 성적, 특히 성취도 이런 걸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학생들은 일단은 글자 양이야. 왜냐? 과목별로 500자까지 써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500자 꽉꽉 찼냐. 일단 그걸 먼저 봐야 돼. 500자 꽉꽉 차면 해볼만 한 거야.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일단 많이 채워주면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지 않아 이거? 대학들은 어느 정도 텍스트량을 안 보진 않겠지만 무조건 500자가 찼다고 해서 뽑지 않아요. 그 안에서 뽑아낸단 말이야. 얘가 정말 수학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은 친구냐. 과학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는지가 세트에서 보여지느냐. 이 괴리감을 보여주는 게 이제 첫 번째 학생들의 착각이에요. 착각의 요소. 두 번째, 진로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진로 역량, 이거 사람 또 미칩니다. 왜냐. 진로 역량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이거는 정의를 정확히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를 잘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진로 역량과 대학이나 어떤 이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보는 진로 역량이 틀려요. 어떻게 틀린지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진로 역량은 뭐냐면 내가 경영학과를 갈 거라면 경영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얼마나 했냐가 중요해. 그렇죠. 네. 내가 경영학과를 갈 거야. 그러면 경영 관련 활동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경영 관련 동아리에 들어가면 일단 돼. 그리고 경영 관련 독서를 열심히 하면 돼. 그렇지. 모든 교과목에 있는 수행평가나 발표나 보고서에 다 경영이야. 경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돼. 그러면 경영에 대한 활동을 내가 한 거야. 라고 학생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학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대학에 있는 경영학과를 네가 아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 경영학과가 뭔지 알아?
이게 무슨 얘기냐? 너는 경영에 관련된 거는 대학에서 배울 거야. 네가 대학에서 배울 거라니까? 그런데 네가 뭐 지금 경영 관련된 독서를 하고, 워렌 버핏 책을 읽고, 이게 뭐가 중요한데? 경영학과에 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경영학도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고 있냐가 진로 역량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대학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뭐겠어요? 기본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냥 기본인 거야. 이걸 했다고 해서 네가 경영학과 가는 게 아니라, 아, 이걸 하면은 대학은 어떻게 보냐? 아, 네가 경영에 관심이 있구나. 흥미는 있구나. 오케이, 좋아. 그러면 대학은 이제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역량을 쌓았어? 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활동 역량. 그러면 역량이라고 하는 걸 무조건 우리가 활동, 움직이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역량에 모두 들어가냐? 관련 교과목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게 꼬이고 복잡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역량에 또 모두 들어갑니까? 인성도 들어가요.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경영학도가 되려면 어떤 성향,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적합한지 모든 걸 다 따져보잖아요. 학업적 역량, 어떤 인성적 역량, 심지어 이런 활동들에 네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 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딱 잘라가지고 단편적으로 잘라서 활동을 했으니까 진로 역량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솔직히 저한테는 좋은 얘기를 못 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물론 경영학과 갈 친구가 경영 관련된 동아리를 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거는 그냥 저의 생각에 플러스의 개념인 거예요. 아, 이걸 무조건 해야 돼? 아닙니다. 솔직히 경영학과 들어간 친구 중에서 그냥 예시로만 말씀드리면 배드민턴 3년 내내 했던 애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배드민턴 3년 내내 경영과 뭔 연관성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특히 1학년 지금 들어가는 친구들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동아리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제 탐구나 발표 이런 거 할 수 있는 동아리가 좋다. 아무래도 아직 1학년이니까 좀 학습적으로 연계되는 수학이나 뭐 과학이나 뭐 영어나 이런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진짜 내가 관심이 내가 배드민턴 관심이 많아. 배드민턴 들어가서 열심히 하시면서 대신 그 배드민턴 운동만 하지 말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좋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은 체육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요즘에 그 체육에 관련된 경영 되게 많이 요즘에 이슈가 되잖아요. 스포츠 그렇죠. 경영. 스포츠 마케팅 네, 이런 그런 쪽으로 거. 해서도 네.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 뭐 어떤 그런 발표를 해봤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배드민턴부지만 또 독특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배드민턴부 동아리 활동 써주면 2줄이야. 운동신경 저우 열심히 했음 거의 끝이거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이 친구가 배드민턴 활동을 하면서 뭐 스포츠 마케팅에도 관심이 생기게 뭐 롤모델 됐어요. 중에 한 명은 배드민턴 선수였다거나 이런 언급들을 안 해준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럼 당연히 좀 더 유니크하게 볼 수 있겠죠. 결국 중학교년생에는 서류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친구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냐. 왜냐 우리는 이 친구를 서류를 통해서만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살짝 유니크한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물론 너무 아니, 유니크하면 너무 유니크하면 안 되고. 예. 막말로 덕후다. 이것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인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를 쓰겠다. 이건 좀 웃기잖아. 너무 엇나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관련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즐겁게, 얼마나 깊이 있게 공감하면서 들어가냐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진로 역량을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단편적으로 활동한 거를 무조건 내가 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역량이 진짜 만들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학생이. 단순히 갑자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약대 가래요. 그렇다고 약대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어떻게 해. 진짜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약사가 되면 어떤 미래가 꿈꿔질 건지, 내가 약사로서 내가 그 학업 과정을 이행하면 어떤 나한테 즐거움이 있을 건지, 어떤 힘듦이
어느 정도는 기반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99%가 그런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냥 컴퓨터, 그러면 경영, 뭐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조금 더 흥미 있게 자기가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만큼 바꾸면 생활기록부가 조금은 트인 생활기록부가 만들 수 있다. 일단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동체. 이거 되게 관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이거 별거 아니네. 왜냐면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출결, 봉사, 뭐 요런 게 이제 많이 들어가네. 근데 요거 말고 실제로 공동체 영역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이라는 생활기록 맨 마지막에 써준 거 있습니다. 이게 학년별 담임 선생님들이 써주는 기재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도 나와 있지만 학급에서의 인간관계,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 친구의 인성, 사회성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면들을 그 별거 아닌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학들 입장에서 학업과 진로는요 어느 정도 학생들이 형태들이 정해져 있어요. 공동체는 정말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최상위권 대학에 가는 친구들의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 같은 걸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른 친구 다 비슷한데 몇몇 개가 되게 눈에 확 띄는 내용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걸 캐치한 거겠지. 물론 이거 전교 1등이니까 과 1등이니까 캐치했을 수도 있어.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캐치를 해서 써준다는 건 대단한 거고 그 캐치를 할 수 있게 자기가 행동했다라는 거잖아요. 행동을 안 했는데 선생님이 써주진 않아요. 지금은. 그러면 그런 행동을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자기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플랜을 가지고 했거나 아니면 정말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게 아니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솔직히 대학은 되게 잘 뽑아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학들이 한 해에 수천 장의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그렇죠. 대충 볼 거다? 아닙니다. 진짜 꼼꼼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또 그런 게 또 눈에 팍팍 눈에 이 딱 사람들은. 들어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류 평가의 요소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학업 역량에서 조금 더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게 무엇인가? 진로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 것인가? 공동체 역량에서 나의 어떤 인성이나 사회성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더 두드러지게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의 핵심은 뭐냐? 고민이라고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했느냐. 그게 없으면 그냥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은 생활 기록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떨어지면 억울해하죠.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나 진로활동 겁나 열심히 했는데 공동체에다 뭐 미인정 하나도 없고 봉사 막 200시간 넘게 했는데 나 왜 떨어졌지?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기본인 거예요. 200시간인데 왜 떨어졌지? 붙은 애들은 최소 그러면 150시간 이상은 한 애들인 거야. 그 의미를 갖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종합전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솔직히 이것만 갖고 난 2시간을 떠들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떠들면 저희 한 원장님이 요즘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요 종합 전형만 한번 텍스트 한번. 한번 만들어 보시죠. 각 역량 그 평가 요소들 가지고. 한번 요거는 따로 한번 나중에 네. 시간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요거 이외에는 이제 옵션들이 있죠. 이제 면접들을 많이 보고요.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체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많지는 않아요. 네. 실제로 종합전형에서. 주로 핵심이 이제 면접이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겠습니까? 그죠. 서류 평가를 보완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유니크하게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웬만하면요, 솔직히 일반고는 어느 학교든 생활기록부 딱 보면요, 학교 이름하고 학생하고 동네 딱 빼잖아요? 다 비슷비슷해. 잘 몰라, 얘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잘 알기 어려워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그런 생활기록부는 계속 보다 보면은 비슷비슷한 물음표가 붙죠. 그래서 뭐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지?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보는 겁니다. 일종의 평가의 보완일 수도 있고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였죠. 대학이 요구하는
소위 얘기하는 인재상이라고 하잖아요. 인재상 요즘. 여기에 이제 부합이 되는지를 직접 면접관들이 들어와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진짜냐 이거.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너무 좋아. 그런데 진짜도 좋냐. 참과 거짓이라는 거를 면접에서 한 번 더 가리려고 보는 거죠. 검증하는 거죠. 서류를. 그게 이제 일반적이다. 이제 수능 체제를 보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학업 역량에 대해서 재검증하는 거죠. 그 정도에서 이제 종합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간단하게 기본적인 내용이 이런 거구나. 특히 학부모님들, 학생분들이 올해 만약에 나 종합전형도 준비할 거니까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플랜들을 짰으면 좋겠다. 종합전형 대학들은 이제 이런 대학들이 이런 식의 이제 전형들을 갖고 있다. 뭐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솔직히 최상위권 대학들 몇몇 대학들이 아니면 안 갖고 있어요. 일단 서울대 지역균형. 네. 그리고 이제 고려대 학업우수. 연세대는 이제 모든 전형의 수능 최저가 다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교과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한양대가 올해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종합전형은 원래 서류형만 보다가 서류, 면접, 추천형을 만들었는데 특히 이 추천형에 수능 최저가 걸려있다. 이것도 올해 한양대를 쓸 때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화여대, 원래 미래인지 전형이 원래 수능 최저에 걸려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빼면 나머지 학교들은 최저는 없지만 서류형과 면접형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건국대, 동국대 같은 경우가 이제 상위권 대학에 가냐 못 가냐 어떤 기준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지만 자기 추천 아니면 두드림 전형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종합 전형입니다. 여기에 이제 동국대가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이라는 요 전형을 또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절을 오래 다니셨다라고 한다면은 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요런 거 팁입니다. 왜냐면 요 앞에 있는 서강대 같은 경우에 서강가치 이게 네. 카톨릭 카톨릭이죠. 추천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주 독실하신 카톨릭 신자시다. 신부님과 잘 인맥이 잘 되어 있다. 그러면은 한번 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 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톨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홍익대가 수능 최저가 또 걸려요. 3박 8이라고 하는. 그렇죠. 중위권 라인부터는 주로 대다수의 대학들이 서류형보다 면접형을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즉 상위권을 보시면 서류형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위권보다 면접형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중위권부터는 정말 등급간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왜냐면 1등급은 4%고 2등급은 그렇죠. 11%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때 있는 학생들은 전국 단위 기준이었자 인원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2등급은 얘 틀린 게 11%까지면 7%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그렇죠. 비율이, 네. 인구 비율이. 거기에 3등급 초반까지도 뭐 한번 낀가서 그렇죠. 넣어 간다 하면은 네. 이게 얘기가 틀려. 그러다 보니까 단순 서류로는 검증하기 쉽지가 않고, 여기가 종합전형 경쟁률이 꽤 높아요. 그렇죠. 6장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어요. 면접을 안 보고 학생을 뽑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류형 면접형 보던 학교들도 지금 다 바꿨죠. 대표적인 게 숙명여대. 숙명여대 원래 서류 면접형이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면접형 다 통합. 예전에 인하대 그리고 성신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서류형 면접형이 있다가 지금 서류형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전부 면접형. 특히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신 저 학교생의 우수자가 서류 100% 전형이었거든요. 근데 바꿨어요 올해. 우리 면접 보겠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 서류로는 조금 이 라인에 있는 학교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서류에 대한 100% 신뢰도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면접까지 봐서 우리는 더 끄집어내겠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권에서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류 준비만 열심히 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줄 수만 있다고 하면 해볼만 한데, 여기 중앙대 이후 라인부터 얘기를 해서 지금 중위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 맞는 면접까지도 충분히 준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논술. 논술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뭐 한번 특집처럼 얘기도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뭐 그런 얘기보다는 왜 이제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냐. 원래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개 두 가지 부류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정시 올인러들. 정시 파이터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신은 답이 없어. 난 무조건 수능으로 갈 거야. 근데 수능으로 쭉 가더라도 수시 6장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되게 논술들이 수능 최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하면 얻어 걸리지 않냐. 요런 생각을 하는 케이스들. 아니면 이제 이른바 같은 부류이지만 우리가 얘는 교육특구. 내신이 3등급, 4등급 때. 왜? 이 친구들은 학업 역량으로는 수능과 일정 이상이 되는데 학교 내신에서 등급이 안 나오는 거거든. 너무 잘난 애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논술 전형이 최고의 전형인 거예요. 왜? 종합도 의미가 없고 교과도 의미가 없죠. 얘네들한테. 그냥 논술에 수능 최저 맞추면 뭐든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일단은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전제로 해서 정시에서 승부를 본다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논술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회가 하나 더 있는 거구나. 징검다리가 있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6번의 징검다리를 내가 폴짝폴짝 넘어갈 건데 거기서 잘하면은 돌멩이 하나가 무너져가지고 퐁당하고 잡혀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노리는 거야. 약간 무협지 이런 거 보면 그럼 이 친구들은 하듯이. 그럼 이 친구들은 조금 상향으로 쓰지 않을까요? 그죠? 아니 근데 논술 전형 자체가 쓸 수 있는 학교들, 우선 쓸 수 있는 학교들을 보여드리면 전부 서울 상위권 대학교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제 지방 국공립대 정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를 쓰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합격하는 내신 컷대들이 3, 4, 5등급대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 3, 4, 5가 붙을 거라고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이거를 좀 주목해서 봤거든요. 일반고에서 3, 4, 5가 붙어. 그럼 그 친구들은 수능, 그러니까 최소 2년 이상 수능 준비하는 거야. 어차피 그럼 그 친구들은 1학년 때 내신 딱 보고 아 이건 아니야 해가지고 그런 애들 중에서 꼭 교육특구가 아니더라도 일반고에서 승부 보는 애들이 생기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특히 송도 해볼만 하지 않나. 구월동, 연수구, 청락, 저 인천 지역에서 아니면 각 지방에 나는 거기 교육을 조금 관심 있는 동네들 있잖아요. 좀 학업 역량이 좀 있다는 학교들. 요런 학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5등급은 오바고 3등급 때에서 4등급 극초 정도. 그러니까 내신으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약간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학업 역량은 좀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인데 나는 오히려 그 정도에서 나는 2학년부터 일단 정시 간다. 솔직히 내신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냥 내신을 하고 나는 아예 정시로 가겠다는 친구들이 수능 공부를 2년 정도 진짜 집중적으로 한다면 논술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죠. 그럼 그런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교과는 그냥 시험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거니까 그렇지, 그냥 보는 거고 대신에 소위 말하는 종합을 위한 그 활동들 그런 거는 거의 생략을 하겠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야. 그냥 기본 내용을 다 적어주니까. 그냥 아예 털리진 않는데 거기에 수시러 애들처럼 집중하진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간도 최대한 쪼개서 차라리 나는 수능 공부를 하겠다. 약간 그런 마인드 먹는 거지. 이제 요런 애들이 많진 않은데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추세예요. 왜냐면 지금 보세요. 논술 전형의 지금 수능 최저들 한번 봅시다. 이게 일반한 논술 전형 수능 최저들이에요. 꽤 세죠. 네. 근데 이제 몇몇 학교들도 보세요. 상징적인 대학으로 하면 건국대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모든 전형에. 논술에만 있는데 이하 뭐예요. 그러면 국민대 교과 전형 수능 최저가 이하 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국민대 정도는 쓰고 싶은데 내신이 안 돼서 못 쓰는 애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건국대 이하 뭐잖아. 나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어. 그러면 진짜 거기에 맞는 논술인데 예를 들어 자연계열은 수학만 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수능 수학이 2등급 이내에 들어간다. 미적을 하는데 해볼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없지 않아요. 이게 내신 수학에서 2등급 찍는 거와 수능 수학에서 2등급 찍는 게 결이 약간 틀리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경희대도 이하 뭐야? 그러면 수능 최저 2하 5 이상 맞출 수 있는 애들이라면 건국대 경희대 무조건 써보겠죠. 그렇죠? 근데 교과가 조금 또 발목을 또 잡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건국대만 쓰는 거죠. 그렇죠. 경희대 정도 쓰려면 그래서 3등급이 나와야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조합이 가는 거죠. 여학생들 기준으로 해볼까요? 덕성여대 논술 100%인데 2합 7입니다. 일반고 기준 했을 때 3등급 4등급에서 도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덕성여대 교육특구인 대치동 애들 3등급 4등급 덕성여대 쓸 거라 봅니까? 안 쓰죠.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의 논술은요 진짜 일반 여고한테 완전 기회야. 그와 반면 그럼 성균관대는 어때요? 논술 100에 3합 5야. 이런 것들을 대치동 애들이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대치동 애들이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치동, 목동 얘네들 3등급, 4등급 얘네들은 어차피 정시 갈 거거든. 그렇지. 다만 성균관대급 이상부터는요 이런 생각은 있어야 돼요. 정시로도 간다. 그러니까 그 정도 기준점에서 쓰거나 아니면 한 과목이 난 너무 안 돼. 정시에서. 근데 세 과목은 내가 끝장낼 수 있어. 펄펄 날아.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이 성균관대 쓰겠죠. 거기에 이제 수학 좀 해. 그러면 그렇죠. 무조건 수학이 2등급 안짝에 나온다. 조합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친구들 있잖아. 영어 바보 이런 애들 있잖아. 있죠. 절대평가 영어는 답이 없어. 그런데 뭐 국어 수학은 날라다니는 애도 있고 아니면 국어 못하는데 수학 영어만 잘하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애들한테는 논술 전형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고 지금 보시는 예를 들면 세종대 라인이나 지금 아니면은 동덕여대 36대 라인 같은 거 있죠. 최저했을 때 기준해서 잡아보면은 거기에 말씀드린 뭐 가천대 요런 학교들은 솔직히 대치동 5등급도 안 써요. 왜냐면 걔네는 그럴 거면 정시로 가거나 정시 안 되면 재수하면 되거든. 어차피 가도 재수하러 애들이니까. 지금 보시는 요 정도의 최저가 걸려있는 학교 라인업들은 잘 노려보면요. 대다수 논술로 누가 붙냐면 일반고에서 졸업했던 친구들. 현역생들보다. 왜냐면 어차피 수능하는 애들. 그렇죠. 그런 애들이 많이 붙어요. 그러면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현역생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수능 최저 하면서 조합을 잘 하면서 준비를 하면은 해볼만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신 3등급 후반, 4등급 초반, 심하면 5등급에서도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좀 주목할 시점이 왔어요. 오히려 수능 최저는 자신이 없지만 내가 특정 과목에 대해서 잘한다? 그럼 최저 없는 진짜 논술 중심의 전형 학교들을 공략하는 겁니다. 뭐 시립대, 서울과기술대, 상명대 이런 학교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논술도 우리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옵션으로 보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 이거를 왜 계속 배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옛날엔 배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수능을 모두 다 한다는 인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3년 전부터 최저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 수능을 다 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수능을 활용하는 옵션을 당연히 더 쓰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솔직히 이게 대치동 애들 목이다, 뭐 교육특구 애들 아니면 안 된다, 자서고 애들이 너무 많이 달려든다. 맨날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일반고 들어가면 양민학살 당한다 얘기하는데 어차피 여기 못 쓰면 밑에 있는 지방권 대학이나 수도권 써야 되면은 한두 장 정도는 여기다 맞춰놓고 대신 그만큼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보는 거죠. 그래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진지하게 접근할 때가 왔다. 특히 우리 인천에 있는 일반고 학생 여러분들 현재 고3, 고2 진지하게 접근할 때가 됐어요. 내신이 안 된다? 안 되는 내신 붙잡고 이거 한 명이라 더 제껴갖고 등급이 올라간다? 솔직히 이제 어려워요.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후로는 거의 성적대가 다 고착화된단 말이야. 그러면 빨리 방법론들을 하나라도 더 찾아봐야 되거든. 근데 논술이라고 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뭐 공교육과는 약간은 반대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2학년 이후부터 자기가 자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중 하나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논술 문제들이 지금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거지만 당연히 난이도가 높다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어떤 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 문제에서의 파생들이에요. 그래서 수능 학습을 명확하게 해서 일정 이상이 나오면 논술도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됩니다, 요즘에. 왜? 정말 어려웠던 과학 논술이 없어지고 있어요. 해석에 대한 분분화. 그렇죠. 그러면 자연계열 수리 논술이잖아요. 진짜 문제를 누가 더 잘 푸냐에 플러스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 풀이 과정까지 유도하냐? 이거는 약간은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원장님이 수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는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님들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것도 잘만 누리면 왜 최상위권 대학의 논술은 당연히 대치동 애들이 다 노리는 전형이라 하면 거기서 한 칸만 내려오면 어차피 내 아이의 내신으로 막말로 가천대도 지금 답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높인 논술이 아니잖아 우리의 목표가. 그럼 충분히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논술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형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심문 기반의 해석을 해야 되는 논술, 네. 혹은 문제풀이형 논술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재심문 기반의 해석형 논술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문 논술들이 주로, 아니면 이제 과학 논술이 여기에 이제 해당들이 되고요. 그렇죠. 문제풀이형 하면 이제 딱 봐도 누가 아는 수학이죠. 그죠? 수리 논술이라고 네. 해요. 수학 중심의 기반이 되는 논술, 아니면 뭐 이제 가끔은 이제 통계도 조금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양쪽이 이제 다 포함되긴 하지만 이런 논술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재심문 기반의 해석을 더 잘하는 스타일이냐, 아니면 문제를 더 잘 푸는 이제 수학에도 강점이 있냐. 그러니까 국어적 강점이 있으면 저는 재심문 기반이 훨씬 유리하다 보고요. 본인이 정말 수학적 강점을 갖고 있다면 문제풀이형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아까 말씀드린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원하는 경쟁자들의 일단 고교 내신은 낮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수능 최저가 없을수록 이른바 논술이라고 하는 스킬이 매우 더 중요해진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실제 경쟁률이라는 게 있죠. 수능 최저를 통해서 일단 잘라내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을 기반으로 해서 논술을 보니까 이런 부분 합격선이 결정되다 보니까 논술은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논술 전형들의 입결 컷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입결 컷 아무 의미 없다. 9등급도 논술 100에 붙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논술 기가 막히게 잘하면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실기 실적은 그냥 하나, 예체능 계열의 합격의 기준은 내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실기 실적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 정도로 좀 보시고, 뭐 패턴에 대한 정확도나 반복 연습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미술은 미술학원이, 음악은 음악학원이, 음악은 음악학원이, 실기 음악학원이, 그렇죠. 그리고 체육은 이제 체육 입시학원이 핵심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다. 예, 뭐 뒤에도 보시면 논술 전형 학교들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제 정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정시 전형은 2028년이 되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 이전까지의 전형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능 선택 과목을 지금 각 대학들이 다 폐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위권 대학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맞춰서 지금 선택 과목에 따른 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각 대학들은 자체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어서 계산들을 많이 하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시 전형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잖아요. 성적표 보면. 왜냐면 100분이 표준 점수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거 딱딱딱 그냥 조합해서 그냥 입결하고 비교하면 되는, 아닙니다. 왜냐면 각 대학마다 입결 등급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 등급은 전체 평균 등급인 거예요.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총점이에요. 왜냐면 동일한 입결 등급이어도 이 학교가 수학에 얼마만큼 반영비율이 더 높냐에 따라서 어떤 애의 총점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정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조건 총점 높으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점 계산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등급으로만 따져보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교별 합격 그 기준 입결해 볼 때 내신 컷에 보시면 안 되고요. 걔네가 다 계산해놨어요. 합격 총점 환산 점수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산 점수에 내를 계산해봤더니 이게 맞다. 그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면 평균 입결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수능 기준에서 뭐 2.5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 애가 딱 계산해봤더니 국어 2, 수학 4, 뭐 영어 2, 뭐 3,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얼추 2.5다. 여기 지원하면 무조건 붙겠네 할 수 있어. 이 A라는 대학을. 근데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A 대학은 수학을 40% 반영해줘. 이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2.5라는 등급이 실제 등급이 아닐 수 있다는 그쵸.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변환해야죠. 그렇죠. 총점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시전에 되게 중요한 건데 실제로 정시전 학생들은 이제 얘기해보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계산 안 합니다. 2.5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게 패단이 하나 있어요. 진학사. 진학사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다 계산해주잖아요. 일정 비용 내면. 물론 걔네가 이제 총점 계산도 해주긴 하는데 그걸로만 딱딱딱딱 해갖고 얘가 한 칸, 얘가 뭐 마이너스 한 칸, 워낙 신뢰도가 높다고 하니까 많이들 하니까 그 기준에서 애들이 안 벗어나. 그러면 당연히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학사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진학사의 그게 되게 좋아요. 저도 많이 참고하는데 다만 얘네가 되게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시 전형은요 결국 마지막 전형이에요. 수시가 다 끝나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라스트 찬스야 애들한테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 보수적이고 점점 안정지향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게 지를 수 없어. 무조건 다 붙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가군, 나군, 다군에 어디서 나도 모른단 말이야. 애들은. 그러니까 더더욱 진학사 같이 조금 더 보수적인 입결에 더 많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딱 봤을 때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내 점수에 쟤는 저기를 어떻게 썼지? 저기로 갔네? 왜냐면 진학사로 계산할 때 서로 막 비웃거든. 야, 씨, 안 되는데 너 왜 거기 자꾸 쓰려고 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걔가 딱 되는 순간 이게 눈 돌거든. 이게 사람 되게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정시도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정확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합격 총점을 꼭 체크하시라. 그러니까 진학사 것만 보지 마시고 비교를 다 하셔야 돼요. 거기에 내 거를 그 학교별로 계산을 다시 하시라. 그렇죠. 그래서 그 이상 점수다 70% 안에 들어가는 그러면 진짜 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물론 그러고도 못 붙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 한해 여러 가지들이 상황이 일어나서. 하지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따져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마지막 트렌드상 이 교차가 정말 작년까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교차에 대해서 대학들이 여러 가지 개선책들을 마련했어요. 가산점을 안 준다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탐구 과목을 그냥 지정해 버린다거나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맞는 과목들에 대한 반영 비율을 극단적으로 높여버린다. 그렇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지금 좀 개선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요거죠. 정시의 꽃은 수학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시의 묘미는 교차고 그 묘미의 꽃은 수학이다. 왜? 교차라고 하는 게 이 그지 같은 수학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렇죠? 이게 수학 때문에 생긴 거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학은 일반적으로 미적을 이거는 이제 문과 애들도 필수야. 그냥 해야 돼.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표준 점수를 딱 우리가 보면은 이거 안 하면 안 되거든. 일단 그 착각을 하잖아. 그리고 탐구도 이제는 문과 애들이 상위권 대학을 쓸 거다. 과탐을 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그분의 스타일인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인문계 애들도 교차에서 자연계로 넘어가려는 애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학교 내신 성적 기준에서 쭉 줄 세워보면 상위권 대부분이 자연계이고 중위권이나 하위권이 되게 인문계 애들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인문계에서 특히 중상위권 애들도
계산기 두드려 본다고. 내가 이걸로 해가지고 만약에 적정한 대학에 그냥 경영학과를 간다. 과연 이거 취업 되냐? 이거 답 없거든. 그러면 얘네들도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이른바 세팅을 하려 하잖아요. 대학에서.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조건의 대학을 갈 때 경영 가지 말고 아무튼 내가 뭐 수능을 조금 더 해서라도 과를 컴공이나 가야 많이 생각한다면. 왜냐면 최근에 컴공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요 근래 대학들이 정가 제도를 운영할 때 컴공 정가를 잘 안 시켜주는 학교들이 많아요. 제외시키죠. 대표적인 게 숭실대 이런 네. 아예 컴공은 정가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숭실대 애들이 뭐하러 이 숭실대 인문계 애들이 숭실대 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서울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것도 있지만 컴공 때문에 가는 게 많거든. 이거 옛날에 정가 해줬으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답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과에서 문과만 교차가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과에서도 이과가 교차 가능해요. 그러면 진짜 상위권 학생들 아니면 학교에 대한 상향 지원이나 모집 대안에 대한 상향 지원 전략을 내가 쓸 거다. 인문계지만. 그러면 당연히 문과도 미적하고 과탐하는 게 일종의 트렌드가 된 거예요. 최상위권 대학, 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이 필수고 실제로 제가 상담해보면 인문계인데 탐구까지는 과탐을 안 해도 수학을 기하나 미적을 하는 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특히 재수생들은 인문계 거의 다 미적합니다. 학통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약간 학통의 트렌드는 현역생들 중심인 것 같은 느낌. 인문계. 아무래도 응. 예. 근데 양이나 이게 그런 한번 게. 해본 애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미적하는 게 내가 점수만 나오면 그쵸. 훨씬 유리하다. 네. 그리고 둘 다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인문계 애들 기준에도 내가 무조건 유리해지는 게임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시에 대한 어떤 제가 보는 특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게 많다. 네. 반영 요소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러니까 팁을 드리면 일단은 내신은요. 일단은 보통 교과나 선택 과목을 일단 고등급에 목표로 한다. 본인이 네, 생각하는 그렇죠. 기준점을. 네.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진로 교과, 특히 예체능까지. 일단은 성취도 무조건 A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이거는 교과뿐만 아니라 진짜 종합 전형을 고려해서도 일단은 아무튼 모든 과목의 성적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나아진 걸로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웬만하면 A 주는 과목은 다 A 받자. 근데 웬만하면 A를 주는데 거기서 A를 못 받으면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서류에 대해서는 아까 좀 오래 얘기했지만 여기서 좀 제가 주목하는 건 모집 단위의 어떤 진로 역량이나 학업 역량을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그 필수 과목들이에요. 우리 학과에서 공부하려면 이런 과목들이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이제 과목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수 과목들이 서울대를 중심으로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조만간 더 많이 퍼질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사학과를 갈 거다. 그러면 이제는 고등학교 때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는 다 이수하고 최소 이거는 등급이 1등급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는 것들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진로와 관련되는 교과목들 설정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 모집 단위와 연계할 수 있는 어떤 학습 과정, 탐구 활동들의 내용이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정확하게는 좀 꼭 기록으로 남겨놔요. 그래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면접 때문이라도 내가 했었던 과정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요즘 애들이 머리가 잘 돌아간다 하더라도 2년 전 내용 이런 거 몰라요. 저희도 6개월 전에 내가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는데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기록부를 보고 이제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수능 기준에서는 수능 최저 때문에 저는 수능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진짜 정시까지 고려하는 게 맞아요. 생각들을 잘 해보셔야 돼요. 어차피 내가 수시로 갈 거야. 하지만 결국에는 11월 달에 있는 수능까지 그냥 봐야 되잖아. 그렇죠. 봐야 된다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수시하는 애들은 꼭 와서 얘기하는 게 저는 수능 최저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수능 최저만 하면은
수시 원서 접수 끝나면 공부 안 해?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수능 11월에 보니까 그때까지 수능 최저 때문에 해야 되잖아. 그런데 꼭 이거 전제 조건에 걸어. 저는 2과목만 하니까요. 2과목. 아 네가 2과목을 파가지고 둘 다 일일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게 없는데 왜 이것만 한다고 난리 드는 거야. 어차피 2학기 노는 거 다 알잖아. 그냥 하세요. 학부모님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내는 2과목만 하면 되니까 그냥 2개만 드립다 시키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2개 중에 하나 망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망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누구를 원망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또 얻어 걸릴지 모르는 게 수능이니까 또. 이 단어가 너무 안 좋은 단어예요. 고3에게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만약이라는 단어 필요 없고, 할까요? 그러니까 까요. 이런 거. 그냥 우리가 고3에게 필요한 건 뭐냐? ING. 항상 지금 하고 있어야 돼. 아, 내일부터 할 건데 이딴 필요 없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특히 니네들 고3 야, 정신 똑바로 차려. 니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수능 최저가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못 가는 거야. 그렇죠. 니네 선배들이 내신이 좋은데도 학교 내에서 어딘 가졌는데 못 갔다는 얘기 듣잖아? 왜 그런지 알아? 이 생각을 가져서 그래. 내신 1등급인 애들이 저 3합 맞추려고요. 저 2합 맞추려고요. 저 경희대만 일단 안착하면 되니까. 저 2합 5만 맞추면 되니까. 그리고 니네 학교 1등급이 2합으로 못 맞춰서 못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린 게 이 우리가 7월 달에 기말고사 보지 않습니까? 내신. 그쵸. 이제 마지막 내신이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이후에 정확히는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부터 11월까지의 수능 학습량이 결국 수능 점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제일 힘들단 말이야. 그 이때 얼마만큼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막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때 니네가 정말 원하는 수능 최저 맞출 거면 얼마만큼 공부하면 되냐? 하루에 21시간 공부해. 3시간만 자. 3시간만 자도 안 죽어. 안 죽어. 하루에 21시간. 근데 이때가 참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하지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못하고 원하는 학교에 못 가고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7월 달에 보는 1학기 기말고사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3월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4개월도 아니에요. 7월 초에 보잖아요. 3개월 남은 거예요. 100일 남은 거예요, 100일. 100일 안에 중간 보고 기말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지금 고3 학생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루도 지금 낭비할 시간이 없고요. 정말 10분 단위로 스케줄을 짜서 공부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야 된다 진짜. 그게 아니면 결국 내년에 너희는 재종반에 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 생각 꼭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올해 이제 전형들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밌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스카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